자,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개와 고양이를 기계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런 정보들, 예를 들면 고양이는 귀가 뾰족하다, 강아지는 귀가 둥글다 같은 이런 특징을 프로그래밍에서 넣어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런 룰 베이스드 시스템, 즉 규칙 기반 접근은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스코티시 폴드 같은 고양이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강아지, 이런 부분들은 규칙을 계속 추가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머신러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머신러닝은 규칙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분석해서 패턴을 찾고 학습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을 구분할 때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고양이를 보게 되면은 고양이의 모양을 규칙을 통해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례를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분류 기준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기계도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자, 중간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가로축은 코 크기, 그 다음에 세로축은 귀의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강아지와 개의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면 기계는 이런 특징들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건 고양이야 라고 규칙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이 해당하는 부분은 기계가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머신러닝은 규칙이 사람을 만드는 시대에서 기계가 직접 규칙을 만드는 시대로의 전환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계 학습이 실제로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계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5단계가 필요한데요. 먼저 태스크 디파인, 즉 해야 할 일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라처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컬렉트 데이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모아서 데이터셋을 준비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디자인 피처스로 과거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귀의 모양, 그 다음에 코의 크기, 털의 길이 같은 특징을 사람이 직접 정의해서 기계에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특징을 잘못 설계하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트레인 모델입니다. 수집한 데이터와 사람이 설계한 특징을 바탕으로 모델이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합니다. 즉 어떤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어떤 이미지가 강아지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기계가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테스트 모델입니다. 자, 학습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넣어서 실제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하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 오른쪽의 그래프처럼 모델이 학습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자동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의 핵심은 기계가 단순히 규칙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례의 공통된 패턴을 스스로 찾아낸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머신러닝 목표정의, 데이터 수집, 특징 설계, 학습, 테스트 이 5단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한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상황에서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머신러닝의 특징 중에 하나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계는 학습 과정에서 내부 구조, 즉 파라미터를 스스로 조정하면서 동일한 작업을 점점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이 연습을 통해서 기술을 익히는 과정과 거의 같습니다. 세 번째는 머신러닝의 핵심인 추론 능력입니다. 기계는 단순히 과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내용에서 일반화된 규칙을 찾아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학습된 데이터에 없던 새로운 강아지 사진을 보여줘도 강아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일반화 능력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정답을 알려주는 학습의 방식의 한 학습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문제를 보여주고 정답을 알려주며 가르치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에 대응되는 정답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왼쪽 학습 데이터 구역에 고양이 사진에는 cat, 강아지 사진에는 dog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죠. 바로 이런 형태의 데이터셋을 모델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학습시키는 것이 지도학습의 핵심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흐름을 살펴보면 모델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입력된 사진과 레이블을 계속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예측한 결과가 맞는가를 그리고 틀렸는가를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측이 틀리면 내부의 파라미터를 조금씩 조정하고 다시 예측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지면 오른쪽에 있는 예시처럼 처음 본 새로운 사진을 입력했을 때에도 모델이 이건 고양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비지도 학습에 대한 예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는 다르게 정답이 전혀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데이터가 고양이인지, 어떤 데이터가 강아지인지, 혹은 어떤 그룹에 속해야 하는지 사람이 전혀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관찰하고 그 안에 숨겨진 구조와 패턴을 찾아내도록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양한 색상과 도형의 모형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빨간색 삼각형은 1번 그룹, 초록색 사각형은 2번 그룹처럼 정답이 전혀 없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모델은 바로 이런 답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공통점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색깔이 비슷한 도형끼리 묶거나 모양이 같은 도형끼리 묶거나 색 모양을 모두 고려해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기계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은 패턴을 스스로 발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비지도 학습은 특히 현실 데이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업 데이터, 고객의 행동 데이터, 로그 데이터 등은 대부분 정답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경우 사람이 일일이 레이블을 붙이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unsupervised learning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비지도 학습의 사례입니다. 좌측은 삼성물산 온라인 쇼핑몰의 패션 추천 AI입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특정 옷이나 신발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이 사람이 이 옷을 좋아한다라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용자의 구매 이력이라든지 클릭 패턴, 비슷한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 그룹을 자동으로 형성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비지도 학습의 핵심인 군집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그룹의 패턴을 분석해서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 이런 스타일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라는 추천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시청 이력, 시청 시간, 선호 장르, 일시정지 패턴 등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합니다. 자, 여기서도 사용자가 직접 이런 콘텐츠를 좋아합니다 라고 레이블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unsupervised learning, 즉 비지도 학습의 가장 다양한 알고리즘이 활용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비지도 학습은 정답 없이도 데이터에 숨겨진 구조와 공통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쇼핑몰의 개인 맞춤, OTT의 콘텐츠 추천, 광고 타겟팅, 사용자 그룹 분석 등 실제 서비스 곳곳에서의 핵심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화학습 부분입니다. 강화학습은 앞에서 다룬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자, 강화학습에서는 기계를 에이전트라고 부르고요. 에이전트는 환경 속에서 여러 행동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각 행동에 따라 그 결과가 따르고 그 행동에 따라 그 행동에서는 그 결과가 따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에이전트가 스스로 배우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정책입니다. 정책이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취하라는 규칙이 되고요. 에이전트가 경험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스스로 찾아가는 전략입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이 학습 강화의 핵심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전거를 타는 로봇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페달을 밟습니다. 그 다음에 한 손을 떼고 두 손을 뗀다든 다양한 행동들을 시도를 해봅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 보상이 없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보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상 구조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은 스스로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지를 경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점점 더 강화해서 행동의 결과를 명확하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에서 직접 경험을 쌓고요. 보상을 극대화하는 행동 전략을 스스로 배우는 학습 방식입니다. 정답을 주지 않아도 기계가 점점 더 잘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매우 강력한 머신러닝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의 예입니다. 이런 강화학습들은 보통 게임 분야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알파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알파고는 바둑규칙을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래밍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천만 번의 대국을 반복해서 승리 확률을 높이는 행동을 학습했습니다. 이는 강화학습의 핵심 원리인 리워드 맥시마이제이션, 즉 보상 극대화를 그대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알파고는 특정 상황에 수를 하나 두고 행동을 취하면 그 결과가 승리에 가까운지 패배에 가까운지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게임 분야에서는 강화학습 원리가 매우 잘 드러나기 때문에 연구의 출발점에서 가장 잘 알려진 새로운 영역입니다. 자, 두 번째 활용 분야는 바로 로봇인데요. 로봇은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균형을 잡고 걷는 로봇을 학습시키는 경우 넘어지면 보상 없고요. 균형을 유지하면 보상 1을 주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로봇은 자연스럽게 더 오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자, 이번 사례는 자율주행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은 도로 상황이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하나의 교정된 규칙만으로는 안전하게 운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강화학습은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차량이 달리는 동안 차선을 유지했다면 보상, 자, 신호를 어기면 별점, 충돌이 발생하면 큰 페널티와 같은 평가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은 경험을 쌓으면서 어떤 행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인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추천 시스템 분야입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은 사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클릭하거나 시청할 때마다 시스템은 그 행동을 피드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이런 피드백을 보상으로 간주해서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가장 만족해하는가를 점점 더 정확하게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기계학습의 한 예인데요. 뽀롱뽀롱뽀로로 영상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팀은 뽀로로 전체 애니메이션 중에서 1232분 분량의 183개의 에피소드와 이미지, 그리고 영어 자막 등을 기계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기계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스스로 분석을 했는데요. 캐릭터가 어떤 장면에 등장하는지, 특정 캐릭터들이 함께 나타나는 빈도는 어떠한지, 장면과 장면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 즉 단순히 이미지를 분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이 완료되고 나면은 새로운 뽀로로 장면을 보여주었을 때 이 장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는 누구인지, 이 장면의 의미나 맥락은 무엇인지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 교수는 사람이 단어와 이미지를 보면서 스스로 지식을 쌓아가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라고 이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